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근대화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갖다가 주로 이제 에도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체제가 막번 체제였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서양의 봉건 제도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봉건 제도가 무너져서 명치 유신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서부터가 이제 근대화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명치 유신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상에서 보면은 사실은 천황제를 갖다가 부활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천황제가 그 중심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이 일본 근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하고 아주 다른 논리예요. 서양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될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뭐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 시민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삼중의 과정이 진행이 됐고 어떤 민중의 자발적 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은 천황제라고 하는 옛날의 것을 다시 리바이벌함으로 해서 근대화를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이상한 조화의 형태를 간다고 하는데 일본 근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치유신과 천황제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치유신에서 유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번 그 말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신이라고 했었을 때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상으로 보면은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적으로 보면 이제 지탱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밧줄 같은 걸로 묶어서 뭘 갖다가 꽉 묶어서 이제 지탱시키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자를 받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신자를 받치면은 그야말로 밧줄처럼 유지 지탱시켜주는 어떤 사회의 골간이 되는 기본 체제가 새롭게 바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신을 합쳐보면은 결국은 어떤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어떤 혁신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낡은 것을 일단 타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막부체제를 갖다가 허문다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죠. 이 막부체제를 타도해서 없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 유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어떤 골간을 바꾸겠다는 뜻이니까. 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것은 천황제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복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유신, 혁신의 의미가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복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또는 이제 명치 유신을 갖다가 영어로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메이지 뭐가 될까요? 레볼루션은 아닙니다. 혁명은 아니에요. 왜? 복고적이잖아요. 혁명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축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축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공식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레스토레이션이죠.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또는 복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하면 그냥 왕정복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제 사학계에서는 이럴 정도의 이제 복고적 의미, 천황제를 복고했다, 왕정복고했다는 그거를 이제 더 내면의 어떤 내용으로서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우리가 신자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낡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막부체제도 지금 낡았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낡은 거죠. 왜? 그 이전에 성립이 된 거니까. 그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번 시간에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낡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복고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치유신의 한번 그 본질을 갖다가 보신다면요. 어떤 낡은 것이
어떤 새로운 것으로 간다고 하는 건데 그 내면을 보면 복고적이었기 때문에 낡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지배하는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의 낡은 것은 막부채제보다도 더 낡은, 더 오래된 바로 천황제가 되겠죠. 그 천황제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것은 바로 이제 서양식의 근대화겠죠. 그러니까 천황제를 깔고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낡은 것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 원리로 두고서 표면적으로 근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식으로 보면 지극히 전근대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천황제야말로. 서양식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봉건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것은 근대화죠.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의 근대화는 한마디로 전근대적 근대화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야말로 일본 근대화의 본질입니다. 예? 근대화는 근대화이되 전근대적 요소가 깔려있는 근대화라고 하는 게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근대화가 성공을 했으면서도 비극적 종말을 가게 되는 그 근원지는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근대적 요소를 전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화를 추구했다는 게 일본 근대화의 어떤 비극이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되는 천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천황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일본만의 독특한 겁니다. 이 세계 어딜 봐도 이제 천황과 같은 존재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천황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주로 이제 신화적으로 설명할 때, 신화 또는 이제 전설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습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이제 기원전 한 7세기경의 사건인데, 그때 일본의 최고 신이 일종의 태양신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태양이니까 천조라고 이제 쓰겠죠. 천조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신이 그 자기의 자손인 그 자손을 갖다가 이제 진무 또는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제 신무가 되겠죠. 신무천왕, 이 천조 대신 태양신의 자손이 이 신무천왕 또는 진무천왕에 와가지고서 BC 7세기에 국가를 성립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야마토 지방이라고 그래요.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이 야마토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민족적 어떻게 보면 이거 신화에 얽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마토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이 대화 지방에, 야마토 지방에다가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때 천황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옛날 얘기가 되죠. 하지만 이것은 전설입니다.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럼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죠. 무슨 태양신이 있겠습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세기가 아니라 AD 7세기 사건이에요. 1000년의 차이가 있죠. 공식적으로 보면은 AD 7세기에 가게 되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야마토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이제 왕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제 그 국이나 왕이라는 말을 잘 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왕들이 있는데 왕이 또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왕 중에 왕이겠죠. 대왕이겠죠. 이것을 이제 옥김이라고 하는데, 이 대왕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왕들을 통합한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죠. 이자가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니까 여기서 바로 천황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한 7세기경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지배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각 왕들을 갖다가 이제 통합한 권력으로서의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 초창기 요 7세기경의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율령 국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당에서 이 제도를 갖다가 수입했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형법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행정법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이런 법 체계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 정점에 이제 이 최고 지배자, 이제 옥김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천황이 된 그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지배자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은 이 자가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보세요. 이것은 지금
천조 대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태양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 제사,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조상신을 갖다가 모시기도 하고 또 기타의 잡다한 신들을 모시기도 하는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천왕의 특징인데 이것을 좀 우습게 비유하면은 이 최고의 지배자는 그 당시에 중국 시기로 얘기하면은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카톨릭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 텐데, 이건 뭐 제가 뭐 카톨릭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것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봤었을 때에는 교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당시대의 어떤 위치로 보면은 일본에 있어서의 천황은 그야말로 당시대의 황제와 교황의 역할을 겸비한 최고의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존재이죠. 이것은 유럽사만 하더라도 중세사에 있어서 교황이 이것까지 겸비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적도 있었긴 하지만은 이럴 정도로 천황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파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당시에 그 한 7세기경에 천황이라는 그 제도를 갖다가 도입했냐, 그런 말을 만들어냈냐 하면은 한번 잘 보세요. 황은 황제의 황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천자는 뭘까요? 천자라는 얘기입니다. 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천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황제와 천자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당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견당사라는 걸 보내가지고 이제 그 찾아다니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독자의 어떤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황제에 버금가는 것을 이제 그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천황과 천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 천자 얘기는 말이에요. 그 중국사를 할 때 했었는데 황제와 천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황제는 이겁니다. 황제는 처음 나온 게 진시황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제지 않습니까? 황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갖다가 진이 처음 통일하고 나서 그 잡다한 왕들하고는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라고 부르고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시황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진시황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회는 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군사력을 통해서 정권만 쥐면 다 황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도덕이 우선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힘의 정당성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자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 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덕적 수양을 갖다가 함양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천명을 갖다가 받든다는 얘기죠. 천명. 하늘이 명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너 왜 나는 아니고 너한테 천명이 갔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너만 황제가 되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는 덕이 있으니까 나한테 천명이 온 거야.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양론적 정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합일의 어떤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이 그리고 또 이 황제의 시스템이 몇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서양의 중앙집권 체제보다 서양의 왕권 신수설보다 훨씬 더 세련된 체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바로 어떤 도덕 함양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천도, 천명 또는 천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일본의 천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함양을 통해서 천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후손이잖아요. 천신의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혈연관계가 당연히 성립이 되죠. 천신과 혈연관계가 있고 그 천신에 대한 제사를 봉행함으로 해서 바로 자신의 조상인 천신과 연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대상이 다르죠. 이것은 도의 차원이라면 이것은 신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모방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이 지금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의 통치의 정당성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결국은 도덕적 수양론을 통해 가지고서 또는 도덕적 어떤 천명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고 통치자의 정당성이 합리화되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신격화, 천황을 종교적으로 신격화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도덕적 차원이라면 하나는 종교적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에 도덕 청명론으로 해가지고서 권력을 정당화시키게 되면요. 최고 권력자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암만 이걸 수용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위반되면은 누군가 나와서 이럽니다. 너에게서 1000명이 떠났다는 명분을 내걸면은 이 이상의 명분이 없죠. 그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왕조나 황제의 성씨가 바뀌죠. 그게 중국사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성씨가 바뀌는 혁명이 뭘까요? 그것을 바로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바뀌었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왕조의 성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계열로 보면은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역성혁명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신격화된 거 아니에요. 신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한 번 신의 자손은 영원하죠. 신이 있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특정 가문이 일관되게 세습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1000명이라는 이름으로든 1000도라는 이름으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성혁명이 절대 인정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통이 일관되게 쫙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자손이로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신의 자식이 됐다 안 됐다 성씨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제 만세 일계의 황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일본만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세 일계의 어떤 천황이다. 즉 천황은 신의 자손이로서 만세를 갖다가 한쪽에 게을러서 일관되게 세습되어 왔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면 뭘까요? 아까 얘기한 중국식의 도덕적 천명론을 갖다가 그야말로 종교적 신격화로 대치시키면서 나오는 어떤 민족 종교에 호소한 심하게 얘기하면 주술적 차원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토록 일본적이라고 해서 이제 자랑을 하죠. 근데 이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천황제야말로 일본인에 있어서 심성적으로 가장 일본적인 어떤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사조가 들어왔었을 때 천황제에 맞춰서 다 뜯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이제 각색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유교 같은 경우에 유교는 어떻게 보면 충이 아주 중요한 이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정말 유교의 이념에 더 충실하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보시면 역성혁명이 잦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충성의 대상이 자꾸 바뀌죠. 하지만 일본은 만세 일계로 일관되니까 충성의 대상이 한 번도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게 유교에 맞겠어요? 안 바뀌는 게 맞겠어요? 그건 안 바뀌는 것이 유교 이념에 더 잘 맞고 따라서 중국보다는 천황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야말로 유교에 있어서 최고의 본산지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죠. 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가 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불교까지도 변질을 시킵니다. 소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때의 신이 이제 기독교 신이 아니죠. 그 일본의 고유한 그 아까 그 태양신 이래의 그 천황을 갖다가 뜻하는데 신불스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황의 신격성을 믿는 신도라고 하는 그 민족 종교와 불교가 서로 익숙해져서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신도와 불교는 하나다는 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되냐면은 천황은 누구냐?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세에 현현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일본에서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변질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현대에 오면은 기독교까지도 변질을 시킵니다. 뭐냐면 아까 여기 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기독교의 신은 뭘까요? 그 인격신,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일본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천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니들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와서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려면은 그것은 신도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변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일본적인 것의 특징이 바로 천황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근대화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발상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천황제의 어떤 발생사를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에 보면은 한 200년간을 보면은 그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를 겸비한 슈퍼파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이안 시대에 가면은 귀족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돼요. 호족과 귀족 또는 시족들이. 그래서 천황의 권력이 이제 많이 약화되다가 헤이안 시대 후기에 가면 이제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라는 형성함으로 해서 많이 와해가 됐다가 드디어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는 완전히 무사들의 시대가 되죠. 하지만은 천황과 어떤 사무라이 쇼군과는 대등한 정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쇼군 막부가 좀 힘이 더 강했었는데 에도 시대에 오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완전히 쇼군 막부가 우월한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거의 1000년이죠. 9세기부터 해서 19세기까지 1000년 동안 사실 보면은 실제 권력, 정치적 권력에 있어서는 거의 무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천황제라고 하는 게. 그러면 보세요. 왜 이런 시대, 이 무사들의 시대에 있어서 굳이 천황을 남겨놨냐는 거예요. 아무 실권도 없는 천황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일본인이 자랑하게 만세 일계로 줄기차게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는 역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특정한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두 가지 점으로 취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첫째를 보시면은 왜 천황제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것은 첫 번째 역할은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본 민족의 동질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심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족의 동질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천황이 뭐라고 그랬었죠? 만세 일계의 어떤 황통을 이어받은 신의 자손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절대 어떤 단절됨이 없이 바뀌는 게 없이 한 가계를 통해 가지고 일관되게 세습되어 왔다고 그랬죠. 이런 만개 일세의 황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일본 민족이야말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신의 후손들의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만세 일계로서 이어간 황통을 이어받은 그런 천황을 갖다가 정점으로 모시고 있는 민족이야말로 동질성을 확보한 단일의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황통을 통한 동질성 단일의 민족이라는 얘기죠. 이쯤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니까 거기서 재미있는 충여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식 충여 논리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 민족의 정점에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모든 만 백성의 천황은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천황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백성 모두는 바로 일반 백성은 바로 천황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바로 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식이 아버지 하듯이 백성이 천황이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야말로 충이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은 바로 효고 효를 통해서 충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효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충이 우선하는 거죠. 천황에 대한 충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효의 논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중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충효가 대등 논리였는데 여기 일본에 있어서는 충효가 훨씬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이겁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충효 논리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은 어떤 그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사는 이상 충효는 누구나 지켜야 될 어떤 보편적 윤리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일본인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지극히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천황제라고 하는 일본 고유의 것을 놓은 상태에서 성립되는 충효의 논리고 이것은 일본 민족의 특유한 어떤 덕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의 논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민족적 종교의 논리로서 이제 변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충효의 논리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질성 확보를 통해서 또 나오는 논리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가족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국가.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최고 정점의 아버지로서 천황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의 가정들은 다 자손들로서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천황을 아버지 정점이라 하는 하나의 가족, 가족 국가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도 이제 가국동체라고 해서 이런 가족과 국가를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연결선상에서 보죠. 그러니까 수신, 제각, 치국, 평천하도 이렇게 나가는 유교의 논리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일본은 그런 유교의 그 논리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천황제하에서 가족 국가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성공시킨 신정부의 주체 세력들이 천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황제를 갖다가 고수하는 이상 뭐예요? 충효의 논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백성들에 대한 충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또 더욱이 뭘까요?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좋은 제도가 바로 천황제다 이런 겁니다. 그걸 왜 놓치겠어요? 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뭘까요? 이 가족국가야말로 어떤 국가 전체를 갖다 하나로 연결시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군국주의가 하면 가족국가가 병영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천황제를 정점에 놓고서 모든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의 어떤 역사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이 실제의 어떤 정치적 권력은 못 쥐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의 지배자들이 통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지배의 어떤 정당성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천황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랬었죠?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해주는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에 있어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임명돼서 내가 실제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민족의 최고 정점이 명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권력을 행사해도 거기 통치의 정당성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까 나왔듯이 백성들에게 철저한 복종과 충성을 갖다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역사상으로 보시면 아까 그 막부 시대들을 쭉 거치면서 그토록 천황이 쇠락의 길을 갔지만은 한 번도 그 누구도 천황제를 없애지 않은 겁니다. 왜? 형식은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쇼군 막부가 대행하는 것 뿐이라는 형식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전체에 대한 떳떳한 정당의 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없애지 않았고 거꾸로 그런 막부 시대를 갖다가 허물고 등장한 메이지 신정부조차도 천황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통치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천황제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통치자의 어떻게 보면 메뉴만 바뀔 뿐이지 그들의 정당성의 근거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아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굳이 남은 것은, 자기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 상징성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적 상징적 권위를 통해서 외려 막강한 실세의 권력을 쥔 자들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통치 지배의 정당성을 갖다가 여태까지 한 동서양에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세요. 그 서양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런 통치와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떤 시민의 자발적 동의라고 그랬었죠. 이것은 우리가 그 시민혁명을 얘기할 때, 사회개혁론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자유나 생명이나 신체의 권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누군가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그렇게 위임해서 일단 성립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기로 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런 통치자의 지배의 정당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아까 했지만은 어떤 도덕적 또는 명분적 천명론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론적, 사회과학적 내지는 경제학적 발상이 밑에 깔려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정당화를 시킵니까? 천황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적 신격화를 시킴으로 해서 그 천황의 어떤 신권을 통해 가지고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세계 보편 종교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당성의 근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립시킨 신정부의 주체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황제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그 도입을 해가지고 천황을 최고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그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극히 전근대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근대화를 해 나간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설명했지만은 전근대적인 근대화다 하는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습게 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유신이고 혁신이라면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뭘까요? 헌술, 낡고 오래된 술을 갖다가 세 부대에 담겠다는 그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근대화는 액세서리, 치장에 불과하고 내면의 본질은 이것을 가꾸는 데 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탄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파탄되면 좋은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이제 파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천황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그것은 바로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책임전가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었죠. 실제의 권력을 쥔 자들. 그거는 이제 에도 시대 같으면 이제 막부의 쇼군일 수 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이제 소위 그 범벌 세력이라고 하는 그 혁명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뭐라고 내세웁니까? 그것은 그렇죠. 천황의 명을 받아서, 천황의 뜻에 따라서 천황의 이름으로 천황의 권력을 대신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 이제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도 다 천황의 뜻이야.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건 뭘까요? 결국 책임은 천황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갖다가 실제 권력을 쥔 자가 천황한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황이 가만히 있나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냐? 나는 실제 권력도 없고 따라서 실제적인 권한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 책임도 질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책임을 갖다가 순환 적고리로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최종적 책임의 소재지는 증발돼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뺑뺑이 돌다 보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태평양 전쟁을 저지르고 났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갖다 끝나고 났었을 때, 과연 그 전쟁의 책임이 천황에 있느냐 없느냐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걸 답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책임 전가의 순환고리 속에서 최종 책임이 증발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천황제는. 왜? 천황이 칠권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한 이런 애매모호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할 때 이랬어요. 야, 이게 천황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때 이제 원자폭탄까지 이제 투하가 되잖아요. 그런데에도 그 실세들의 강경론자들은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천황이 회의에서 그랬죠. 항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천황이 결단을 내려서 이제 항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뭘까요? 전쟁을 끝내는 것도 천황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천황이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발발의 책임이 천황이 있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천황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뭐가 있어? 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실제 권력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 권한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순환적으로 도는 거예요. 진짜 책임이 질 만큼 권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메이지 시대의 그 제국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제국 헌법에 보면 말이에요. 그 전문에 나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주권은 천황에 있다. 명문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고로 근대화를 한다면은 국민 주권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갖다가 수용하면서 말이에요. 헌법제도를 수용하면서 그 전문에다 놓고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천황에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천황 대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뭘까요? 군통수권이 있습니다. 아니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에 군통수권 이상의 권력이 어디 있어요? 군통수권이 있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약 체결권이 있고 게다가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게 할 수 있는 개정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천황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의회가 있어도 법은 뜯어고치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회예요? 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런 정도로 대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법조문 사항이지 내가 뭐 실제적으로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럼 여전히 우리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권력이 천황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있냐 없냐를 갖다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애매모호한 체계를 통해서 이런 무책임한 책임 전가의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둔감하게 그야말로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뭐 사무라이도 할복하고 그러잖아요. 야, 그런 말에 자기 책임지고서 온 목숨 바쳐 죽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아니오시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책임을 그렇게 질 수 있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상층부에 가면은 결코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애매모호한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호소하기 때문에 개인은 책임을 지는 극단적인 책임을 지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국가 전체 차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책임은 논하지 않죠. 이런 무책임한 시스템에다가 여기다 더욱이 일본 특유의 강자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합되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자의 논리가 뭘까요? 일본은 그야말로 강자에게는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약자에게는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지배를 당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푸념을 해봐야 그건 네가 바보니까 당했지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실제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편전쟁부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뭐 좀 우스운 비유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하나의 그 지역에 있어서 깡패처럼 있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는데 우리 지역 보스가 중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형님이 제일 싸움 잘해 이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서 등치가 이런 녀석들이 오더니 달려들어가지고 중국이라는 놈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그거는 밑에 애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 떨겠죠. 가장 먼저 심각하게 떠는 게 일본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 길은 못 가요. 나도 쌈 꽤 난다는 걸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나 안 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가장 가까이 있는 애를 갖다가 팬 거죠. 그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싸움 좀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봐줘. 너희들하고 좀 비슷해. 그랬더니 결국엔 나중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거치면서는 서양의 그 등치가 이만한 녀석들도 얘네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조선은 못 가요. 그야말로 문만 걸고 있으면 안 맞을 줄 알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들어와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여지없이 두들겨 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패더라도 여기는 전혀 양심에 거울 바가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체계에다 이런 강자 논리가 결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약속을 갖다가 지배하고 침략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니들의 열등감을 표시하는 푸념에 불과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근대 현대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힘든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탕에 깔고서 근대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근대화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황제가 이제 명치유신을 비롯해서 일본 근대화에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런 것을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 근대화 과정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